여기 딸의 초등교육을 중국에서 보낼 뻔한 독일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앞두고 우연히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과 중국의 비교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이 가족은 중국으로 가기를 전면 철회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이 선택을 번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독일 공영방송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뮌헨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네트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현재 중국에서 몇 년째 장기 발령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엔지니어예요. 처음엔 우리 가족도 평범하게 독일에서 함께 살며 남편이 출퇴근하는 일상을 보냈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사의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독일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주변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지만 하루 종일 딸을 돌보면서 일까지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회사 일, 그리고 아이의 생활까지 모두 챙기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일상은 그냥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죠. 특히 딸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한밤중에 딸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의 막막함이란, 그때마다 제 옆에 있어 줄 사람도, 딸을 잠시 봐줄 사람도 없어서 무작정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걱정과 무거운 피로를 안고 한겨울 밤을 나섰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벅찼어요. 가끔은 아무리 강해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와 혼자 밤에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씩씩하고 강한 엄마로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남편도 중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외로움이 컸고 한국이나 독일처럼 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으니 그 고독이 어마어마했겠죠. 고향의 정서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건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매일 집에 오면 맞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그리운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허전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차 중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어하던 중국의 생활 방식과 관습들이 어느새 그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가끔 연락할 때마다 그곳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중국에 더 깊이 동화된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할 때마다 현지에서의 관습이나 중국식 생활의 장점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남편의 모습에 낯설음을 느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야라며 중국의 생활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독일의 질서나 규칙에 대해서는 조금씩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참 불안했어요. 마치 예전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가 고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만큼 혼자 남아서 딸을 키우며 적응하기 위해 애써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점점 예전의 그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왠지 모르게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가끔 남편이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하면서도 그의 변화가 가족과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처럼 느껴질 땐 저 역시 혼란스러웠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연결이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저도 딸이 자라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제는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마침 그때쯤 남편의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독일 본사로 돌아오거나 중국에 계속 머무르거나 혹은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그 제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또다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동안은 일단 남편이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제는 딸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독일의 상황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치안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더 두드러져서 저 역시 아이를 여기에서 키우는 것이 최선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안정적인 선택지로 여겼던 독일이 이제는 아이를 키우기엔 다소 불안한 환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딸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중국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치안 장점을 들며 한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 생활에 깊이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곳의 문화와 습관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치 중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모국의 그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잠깐 외출을 했을 때였죠. 한참 걷다가 남편이 더위를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셔츠를 들어 올려 배를 드러내며 걸어가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라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좀 내리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여기선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낯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또 다른 날 함께 상점에 들러 물건을 살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점원이 부른 가격을 듣고는 갑자기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라면 흔한 일일지 모르지만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긴 독일이잖아. 굳이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중국에선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진 거야 라며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남편의 말에 순간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정말로 그곳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중국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독일에서도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새 그가 예전의 남편과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화된 그의 모습을 보며 이건 그냥 적응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그쳐봐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게 뻔했기에 속으로만 이러다 정말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남편은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몇 년간 생활하다 보니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세뇌되다시피 한 겁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에 남편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주변 사람들이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고 경제나 기술은 중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라며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 걸 남편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남편이 한국은 중국의 것들을 그대로 베껴가는 나라라며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한국이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 자기들 것인 양둔갑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어왔대요. 예를 들어 한국이 최근에 유명해진 기술이나 상품들도 사실은 중국에서 개발된 것을 모방하거나 빼앗아갔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다 믿어야겠어. 한번 직접 가보고 판단해보면 어때? 라며 반론을 제기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한국은 중국만큼 성장 가능성도 없고 생활 환경도 불편할 거라며 계속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죠. 그의 고집과 부정적인 태도에 저도 마음속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점점 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남편과 저는 한국을 두고 점점 더 상반된 시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독일 공영방송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방송에서는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면 중국의 산업 구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동안 중국에 살면서 보고 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방송이 계속될수록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과 현대가 언급되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 글로벌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중국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월등히 높은지를 설명하고 있었죠. 삼성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기술 수준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남편도 무심코 듣다가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기 시작했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이 그 산업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어요. 방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성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죠.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기술을 베끼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이 베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뇌되다시피 했는데 이 방송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쳐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방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가 그저 거품 경제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남편의 표정이 차츰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믿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으니까요. 방송은 계속해서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다뤘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 도시로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곳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켰고 특히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입증했어요. 이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다른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주요 인프라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이 장면에서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히 작은 나라로 치부했던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도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방송은 네옴시티 외에도 한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예를 들어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지하철 건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관리 능력이 발휘됐습니다. 카타르의 높은 여름 기온과 대규모 인프라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에서 한국의 건설 및 관리 능력은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죠.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최신 기술과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완성했고, 이는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한국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남편도 차츰 믿기 힘든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의 실력과 성취를 보는 동안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중국의 시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쯤 그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던 그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동안 한국에 대해 무수히 들었던 부정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접한 게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방송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서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글쎄, 내가 그동안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랑 너무 달라서 좀 헷갈리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설득하듯 제안을 했죠.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막연하게 듣고만 있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고 우리도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 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친절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죠. 이곳은 어디를 가나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남편도 처음부터 조금 놀란 듯했지만 아직까지는 경계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조사차 방문한 만큼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에 들렀어요. 고즈넉한 고궁의 풍경 속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미와 문화적 깊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궁궐 내 곳곳에 배치된 안내판에는 외국어로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현지인들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경복궁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도 흥미를 느낀 듯 이곳저곳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은 남편에게도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듯했죠.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경복궁 관광 후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를 거닐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게 되었어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보며 남편은 놀라는 눈치였어요. 독일에서는 해가 지면 일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서울의 거리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심지어 밤이 깊어져도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하고 묻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교육 환경을 보기 위해 여러 학교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마침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닥뜨렸는데 초등학생들이 3355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며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친구들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영어 회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남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게 속삭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한다고. 저는 그저 웃으며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뇌되다시피 했던 남편에게 이 모습은 상당히 이질적이면서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저는 학교 주변을 걷다가 초등학생들이 혼자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 아이는 주위를 잘 살피며 스스로 길을 건너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작은 배낭을 맨 채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롭고 자연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특히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특히 도심지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학교 근처에서 도우미들이 교통을 관리해주기도 해요. 더구나 아이들이 복잡한 교차로나 큰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면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다주는 경우도 흔하죠. 안전을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치안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항상 큰 편이라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를 한다는 건 사실 드문 일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처음에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옆에서 작은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를 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여기 부모님들은 아이들 걱정이 안 되나 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 저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게 참 신기하긴 하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표정은 놀람에서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또 주위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봐주는 환경이 남편에게도 큰 인상을 준 듯했어요. 그가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한국이 가진 안전한 환경에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들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죠. 중국에서 익숙해진 환경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보며 경험한 안전한 환경과 질서정연한 생활 모습,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저녁 남편과 제가 한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해가 저물고 제법 늦은 시간이었지만 근처에 있는 공원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둑어둑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도 편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독일에서도 공원에서 가족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은 드물거든요. 남편도 공원을 둘러보며 여긴 정말 안전한가 보네.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여기가 딸을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일지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이 기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생각에서 벗어나 한국이 아이의 교육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과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 딸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자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의 입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이주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딸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자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는 한국에 머물며 이곳이 가족의 행복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특히 한국의 교육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교육 열정과 그 성과를 직접 느낀 거죠. 그동안 중국에서 자주 들었던 한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한국이 이런 소규모 국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발전을 이뤘는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부터 딸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저로서는 늦은 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곳의 치안이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더군요. 더불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효율성, 사람들이 지키는 공공예절 모두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한국에서 더 나은 삶과 교육 환경을 찾고자 했던 저희 가족의 여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나누게 되었네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얻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최적의 나라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함께 우리의 선택과 감동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